그러다가 미국도 민수에 많이 의존하게 돼요. 그 다음엔. 민수가 워낙 강해졌어. 그 다음엔. 그래서 1991년 이라크전 때 그걸 보고서 엘빈 토플러 그 제3의 물결 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엘빈 토플러가 놀래갖고 쓴 책이 뭐냐면 전쟁과 반전쟁 War and Anti-War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라크전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때까지 미군의 군용 물품은 다 군용에서 만든 거다. 군사를 위해서. 근데 그때 이라크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걸프전. 그 후세인 살았을 때 쿠웨이트 침공해서 미국이 징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라크전의 걸프전입니다. 그런데 걸프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걸프전에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미군들이 막 막사에서 민간 PC 그냥 막 들여다가 그냥 막 쓰고 거기에 AT&T에서 나온 랜카드 막 끼워서 쓰고 이거 민간 물건 다 써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놀래서 해요. 그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제 쓰지 마! 우리 군대에서 왜 사제 쓰지 마? 요새도 그 용어 쓰는지 모르겠다. 사제 쓰지 마. 그 군대에서 그 나눠주는 것만 쓰고 PX에서 사는 것만 써. 함부로 사제 쓰지 마. 표준화되어야 되니까 군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1990년경까지 군수가 이렇게 어떤 그 첨단 기술 영역을 막 돌파하고 가는 그게 컸어요. 그 영역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느 순간에 첨단 기술이 민수 쪽에서 확 테이크오버를 해요. 첨단 기술의 드라이브를. 그 드라이브를 테이크오버 할 때 그게 민수가 그냥 민수가 아니에요. 민수가 그걸 테이크오버를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군에 대해서 민간 조직이죠. 일반 문민정부 군에 대비하면 민간 조직이죠. 삼성, 현대, 큰 무슨 회사들, LG 다 민간 조직이죠. 은행들 민간 조직이죠. 그런 거 말짱 꽝이에요. 민수가 테이크오버를 하려면 소비자예요. 그 다음에 2명, 3명 모여가지고 일하는 자영업자, 작은 중소기업. 그걸 제가 민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퍽 하고 첨단을 치고 나간 거예요. 첨단에 대한 수요. 그게 언제를 기점으로 보면 되냐면 1990년경을 기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서 게임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1990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연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부 PC에 많은 그 소프트웨어잖아. OS, 도스, 그때는 도스. 윈도우즈가 그때 나올 땐가 모르겠다. 90년이면. 이렇게 되면은 혁신 속도가 임계치를 돌파해요. 개인 및 중소사업자의 수요가 폭발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기술이 민수주도가 돼버려요, 이게. 이 반도체 사업도요, 이때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미국한테 한 방 얻어맞고 1986년에 얻어맞고 91년에 얻어맞아서 일본이 미국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일본 애들이 많이 떠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떠드는데 그거 다 말짱 꽝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바깥의 외생적 변수에 맞아서 망해. 그렇게 따지면요, 대한민국은 10,000번도 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패갖고 망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패서 슈퍼 301조 걸어서 망했습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해서 우리 엔화 가치를 높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속고 높였다가 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외생 변수에서 그런 덩치가 자빠질 정도 같았으면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는 그 당시에 조그맸죠. 우리는 최근 들어서 힘 좀 잡았지. 이때까지 대한민국 건국하고요. 외생 변수에서 망했을 것 같으면요. 10,000번은 망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간은 탐욕 덩어리고 어리석은 덩어리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은 온갖 흉악한 일과 온갖 그 외생 변수가 그냥 아주 그냥 우연과 이게 그냥 디글디글하게 막 파도가 쳐요. 그럼 그거 한 번 맞았다고 망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요. 우리가 뭘 중시해야 되냐면 그 90년, 80년대 말 이때가 언제냐면 이게 반도체 사업의 성격이 바뀔 때예요. 일본이 잘 만들던 반도체와 그 이후의 반도체가 게임이 달라요.
일본이 옛날에 잘 만들던 반도체 그 시절에는요 1980년대는 전 세계에서 밖으로 팔질 않아서 그렇지 반도체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냐 놀라지 마십시오. IBM입니다. IBM 서버에 반도체 많이 들어가잖아. 서버 누가 사? 대기업이 사죠. 큰 기관이 사죠. 그 나중엔 공랭식 됐지만 한 1970년대 중반, 중후반, 80년대 중후반까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행식이었을걸 서버가. 열이 많아서 안에서 라지에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땐 열을 많이 내는데 그 서버에 그 집차만한 서버에 그러면 연산 파워가 어느 정도 돼? 이거보다 못할걸? 이거보다 못한 연산 파워를 가지고 열이 많이 나서 거기다가 라지에타 워터 재킷을 돌렸다니까요. 뭐 한 40년 전쯤에 50년 전에 그런 시절에 반도체 만든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서버 시장에 일본에서 알아주는 서버가 하나 한두 개 회사가 있었죠. 지금도 만들고 있을 거 후지츠. 지금도 슈퍼컴 잘 만들걸, 그지? 지금 사람들은 야리꾸리하고 이름도 다 잃어버리셨는데 이제 후지츠, 미국에서는 그때 서버 회사 큰 게 IBM 따라잡으려고 했던 게 유니시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 전 세계 서버 회사들이고 그때 메모리 반도체도 뭐 다 그런 데서 쓰는 거지 PC에서 하는가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 발전 스피드도 굉장히 늦고 기관과 대기업 중심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사는 어디야? 대한항공 전산실이지. 왜? 갈릴레오. 전 세계 그 패신저 요새도 그거 갈릴레오라 그런지 모르겠다. 전 세계 그 패신저 그러니까 그 여객 티켓팅 다 항공사들 다 연결돼 있는 망. 야, 어떻게 전 세계 항공사가 다 연결해서 그렇게 그냥 다 이 터미널로 다 하냐? 그거 다 IBM 방식이거든. SDLC인가 이름도 까먹었다 이제. 저 그 바닥에서 좀 많이 먹고 살아서. 이젠 이름도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그때의 컴퓨팅이라는 건 서버 기반 컴퓨팅이야. 그러다가 그게 뭐가 튀어나왔냐면 80년대 초에 디지털이라는 애가 튀어나왔죠. TCP/IP 통신을 하는 서버가 튀어나온 거예요. 서버는 자기 단말 또 다른 서버들 간의 통신 체계가 회사마다 달라요. 유니시스 방식 달라, 후지츠 방식 달라, IBM 방식 달라. 그 통신 방식을 흉내낼 수 있으면은 집 사요. 잘 살아요. 에뮬레이터라 그러거든. 근데 TCP/IP는 이건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DEC이죠, DEC. 디지털 이퀴먼트인가 그래요. DEC이라는 회사에 중소형 서버가 나왔어.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학교를 때려치고 창업을 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인간이 누구냐? 바로 빌 게이츠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정보 기술이 크게 바뀌는 용트림을 친 시기예요.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반도체도 성격이 바뀌었고 반도체 사용처도 성격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문제가 아잖아요. 일본이 뭐 하나 필 꽂히면 딱 그것만 보잖아요. 이게 그렇게 환경이 다이내믹하게 가니까 야 이게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야. 행태가 바뀌고 있는. 이제는 대기업이나 대기관이 반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PC가 써. 거기가 큰 시장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반도체 연구, 개발, 판매를 바꿔야 돼. 생산 판매를. 이걸 못한 거예요. 일본이.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은 이제 맨 왼쪽은 뭐냐면 저기 루트 128이라고 보스턴 근처에 있는 이제 첨단 제품, 첨단 기술, 하이텍이 실리콘밸리가 생기기 전에는 저 동부 보스턴의 루트 128, 그러니까 지방도 128번이 저게 실리콘밸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밸리가 생겼죠. 저게 지저분한 딱지가 뭐냐면 저거 확대해서 보면 전부 뭐 구글, 뭐 우버, 우리가 뭐 트위터, 저게 제일 막내가 히다치 하다못해 히다치 뭐 이런 거예요. 부지츠. 저거 하나하나 딱지 보면 실리콘밸리 다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건 조감로입니다. 아직 삼성이 안 지었으니까. 삼성의 그 테일러, 그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 근처에 있는 외곽 도시죠. 거기 이제 파운드리 공장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스턴 128은 뭐냐면 저거가 군수 산업이 첨단을 이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스턴 루트 128, 그러니까 128번 지방도에 가서 저기 무슨 칩 만드는 회사다, 뭐 이상한 거 만든다 그러면 전부 다 군수 산업이야. 거의 대부분. 그때 그랬었어요. 저도 말만 들었어요. 80년대까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보스턴 128이 첨단을 이끄는 게 아니라 민수 쪽 가지고 노는 애들이 첨단을 이끌게 된 거 아니에요. 실리콘밸리로.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지니까 이제는 이게 오스틴으로 야 실리콘밸리 너무 다 비싸졌어. 이제 너무 거기 웬만한 집이 뭐 40억 50억 하니까 단독주택 조그만 게 너무 다 비싸. 그냥 다 야 옮겨. 그래서 텍사스에 오스틴 밸리를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 왜 했냐? 예. 우리는 저런 그런 그 진화 과정을 안 겪었어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도 태생적 민군이 아니죠. 미국은 민수를 많이 흡수를 했지만, 민수 이니셔티브를 많이 쓰지만, 워낙이 없는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원래 있던 체질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적 돈을 써가지고 계속 돌파를 해나가고 있죠, 무기를. 근데 그게 점점 더 민수 쪽의 의미는 상실해가는 그런 돌파가 돼서 이제 고달픈 거지. 그러니까 민수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야 경제가 퍽퍽할 텐데 진짜로 군수에서 막 돌파해가고 있으니까 민수의 연관 효과가 작은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그런 괴물과 같은 첨단이 아니라 민수랑 직결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생산 공정을 고치고 뭘 고치고 해서 그걸 계속 효율을 높이고 더 튜닝하고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이 민수 연관성이 높은 그런 민군 일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돈이 없어서 민군 일체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수리온 개발하면서 그거 공격 헬기 포기하고 그거 관이나 말이야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헬기로 해서 그거 군용 같이 쓰면 안 될까? 수리온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처음엔 돈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체질화돼서 이제는 완전히 민군 일체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적으로 미국보다 강해요. 그 대신에 미국처럼 괴물스러운 첨단은 안 하지. 그런 괴물스러운 첨단 쪽으로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엔 당분간 민간에 끼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 원인의 세 번째, 우리가 강한 원인, 현실적 제약을 창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실적 제약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최첨단 엔진 만들어서 뭐 하시자고요? 말씀 좋지. 근데 그 최첨단 엔진 만들어서 그 최첨단 엔진 쓰는 전투기 몇 대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NGAD 한 대당 3억에서 5억 달러 할 텐데 미국도 그 한 100대밖에 안 만드는데 그럼 지금 최첨단 엔진이라 하면 최소한 NGAD급 엔진일 텐데 혹은 그 직전이거나 전투기 몇 대 만드시려고? 그 엔진 바깥에다가 엔진만 따로 팔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엔진이 파는 시장이 있었다면 미국이 팔았겠지. 근데 시장을 미국이 그걸 안 키운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왜냐? 무기라는 게 뭐 개나 고동이나 다 쓸 수 있게 만들면 큰일 나니까 못 판 거지, 미국이. 이게 무슨 뭐 휴대폰 팔고 뭐 자동차 파는 거, 뭐 페라리 파는 거 아니잖아. 사람 죽이는 거 파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반대 무릅쓰고 부득부득 바깥에 수출하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엔진 채운 전투기는 바깥에 마음대로 수출하나? 수출할 만한 데 있으면 미국이 수출했겠지, 그런 첨단. 근데 미국은 보면 첨단 무기로 갈수록 전부 상원에서 오케이 해야 무기 수출하잖아. 근데 그 미국이 그렇게 수출 안 하고 웅크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거 그냥 아무나 막 반군 뭐 이상한 놈들한테까지 물건 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기 팔아서 그냥
뭐 떼돈 벌자는 거예요? 뭐 그게 한화나 무슨 LIG 넥슨이 그런 거 하자는 회사였나? 그래서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밀어준 건가? 이런 질문이죠. 그나저나 그 전투기 첨단 엔진 만드는데 그 수조 원 이상 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개발할 뒷돈은 있고 뭐 이런 문제예요. 우리는 맨날 저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첨단 전투기 엔진 우리 개발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현실적 제약을 그 핵무기도 똑같은 저런 관점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현실적 제약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고 가장 효용이 높고 가장 잘 팔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요. 제약이 있으면은 포커싱이 생겨요. 그냥 망아지처럼 풀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재주가 여러 방면에 많은 사람이 어떤 깊게 한 우물을 못 파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좀 낭비한 면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세상에 돈 짱만하게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건드리면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건 못하고 내가 이런 건 약점이지.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해야 좀 밥 좀 벌어 먹고 살고 뭐를 해야 좀 내 앞가림 할까? 이 고민을 한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크게 성공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게 남들한테 효용이 높고 따라서 남들이 많이 찾고 많이 인정해 주는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 제약이 있을 때 그걸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박박 가면서 우리가 말이야 세계에서 말이야 제일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막 팔아야 되는데 양키 말이야 개땡땡들이 막아서 말이야 우리가 그걸 자주적 국방으로 자주적 죽음의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무기 사면 말이야 우리가 관짝을 말이지 그냥 10,000개씩 그냥 보너스로 끼워서 팔 수 있는데 우리 소총 환자로 사시면 관을 2개 드립니다. 뭐 이런 희한한 캠페인 할 수 있는데 이러고서 열을 댕댕댕댕 거린다면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소총을 환자로 사시면은 관을 2개 끼워 드립니다. 뭐 그런 미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그냥 창조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약 아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혹은 그런 현대 문명의 가치를 좀 지키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기 파는 길은 뭐냐? 누구한테 팔아야 되냐? 그 다음에 그런 무기 장사에 나선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선을 긋고 우리 거를 가야 되겠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기가 강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저 현실적 제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 일본 하는 거 보세요. 전투기 만들어야죠. 그러면 우리 일본은 엔진부터 만들겠습니다. 뭐 F9인가 X9인가. 결국 손 들어버렸잖아. 엔진을 왜 만드냐고. 딱 미국이랑 딱 눈 마주쳐갖고 우리가 요런 전투기 만들어서 좀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가성비 좋게 만들어가지고 좀 팔 테니까, 형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만들려니까, 형님 그냥 엔진 좀 우리 그냥 줘. 그냥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값 주고 살게. 안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뭐하러 해? 형님이 우리 엔진 주면 결국 형님 마음에 안 들면은 이상한 데 팔라 그러면 형님이 끈 당기면 되잖아. 그 엔진 줘. 이게 훨씬 좋은 게임이야, 이게. 일본 애들이 그걸 못 했잖아. 보고 있으면 참 안 됐어. 그 머리 쓰는 게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아. 이 현실적 제약을 창조적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이렇게 수갑이 차워져 있다고. 그럼 그걸 창조적으로 해석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창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성비 갑에 그 다음에 특 A급, 즉 괴물과 같은 최첨단은 제외해서 아예 제껴놔버리고 그 대신에 이 물건 쓰면 슈퍼 깡패에 대한 방어 및 치명상은 확실하다. 우리 천무 239 쓰시면요, 그냥 한 200문 들여다 놓으시면은 그냥 하이마스 400문이랑 똑같고요. 그러면 아작 나는 겁니다, 러시아.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폴란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천궁 들어오시면 앞으로 천궁 3로 이제 또 바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 반 가격인데 패트리어트보다 천궁 3 같으면 조금 더 잘 막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는 무지하게 좋은 레이더예요. 전 세계에서 레이더 소자가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자주국방 할 수 있냐? 제 자주국방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자권 회수가 아니라 보복 응징권.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이 생겼을 때 미국한테 뭐 연락도 잘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패버릴 수 있는 권한. 그때 미국이 말렸죠, 우리. 감히 미국이 그런 거 못 말리는 그런 권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격돌이 일어났을 때 평화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자주국방이죠. 전자권은 뭐하러 회수해요? 저 무시무시한 저 빨간 덩치. 중국이란 덩치가 있는데 독박을 미국한테 씌워놓고 미국이랑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지. 자, 이게 이제 KF-21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고민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보고 있으면은 이걸 다 알고 판단한 건지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간 것 같은데, 일단 이 비행기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세 개의 비행기가 뭐겠어요? 하나가 F-35, 저 맨 위에 가운데 떠 있는 거. 그 다음 왼쪽에 떠 있는 거, 좀 무식하게 생긴 거. 저게 이제 F-15 이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F-16이죠. 요새 V까지 나와 있죠. 70, 72.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넘어서 V까지 나와 있는데 F-16. 예, F-16. 우리가 KF-21을 보면 저 세 비행기의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KF-21 블록 3로 가서 이게 완전히 스텔스가 되면 현재 F-35에 육박하거나 뭐 비등비등해요. 그런데 F-35가 조금 있으면 아마도 엔진을 XA100 새 엔진으로 갈아 끼울 거야. 그렇게 되면 새 엔진을 끼운 F-35에 비교하면은 속도도 좀 딸리고 특히 전기 파워가 딸려서 새로운 그 전기를 써서 할 수 있는 뭐를 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도 빨리 F414EE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속도는 좀 딸려요. 속도랑 힘이. 그래도. 그 전기는 되게 비슷해질 거예요. EE를 쓰면. 그 속도가 많이 딸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15랑 비교를 하면 F-15는 저건 뭐 스텔스가 아니니까 이제 KF-21의 짐승 모드랑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블록 1, 2랑 아직 스텔스 안 쓰는 애들. KF-21이 스텔스로도 갈 수 있고 짐승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비행기잖아요. 그러면 KF-21의 블록 1, 얘를 2하고 F-15E를 비교해 보면 일단 무장에 있어서 KF-15보다 21보다 한 3, 4톤 더 싣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한 10톤, 11톤, 12톤 싣고 올라가서 KF-21이 7.7톤 싣고 가잖아요. 속도가 제가 엔진이 좋으니까 속도가 딸리죠. KF-21이 당연히. 저는 뭐 무장 얼마나 실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음속에 2.5배고 이쪽은 음속에 1.8배니까. 그다음에 항속 저는 워낙에 뭐 많이 줄줄이 이제 저걸 끌어안아 가지고 한 뭐 4천 몇백 킬로 간다는 건데 KF-11도 줄줄이 아래다가 앞으로 연료 탱커 끌어안으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항속은 비슷한데 일단 항속도 좀 딸린다고 보고. 즉 다시 말하면 F-15E의 한 80%쯤 나올 거예요. KF-21의 짐승 모드가. 그런 다음에 F-16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모든 점에서 F-16한테는 우월해. 그런데 얘가 KF-21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가격이 착해. 운영비가 감격적이에요. 지금 F-16이요. 운영비가 원래는 저게 시간당 한 $8,000 그래서 저 F-16이. 그런데 이게 자꾸 비행기가 이상해져 갖고 지금 뭐 22,000, 25,000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마다 다 달라. 아무튼 굉장히 비싸졌어요. 비행기 값도 비싸졌고 운영비도 비싸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FA-35를 300억을 잡고요. 300억짜리 비행기인데 그러니까 $2,500만 치고요. $2,500만, 300억이 넘겠죠. 아무튼 $2,500만 비행기라고 치고 우리가 FA-50이 시간당 $3,500 나오거든요. 운영비가. 그 비율을 KF-21이 $6,000만 얘기하고 있을걸요. F-16이랑 같아요. 가격이 6,500만 얘기해요. KF-21이. 그 $6,000만 잡고 그 비율대로 딱 여기 해보면 $8,400 나와요. 그러니까 F-16 옛날 착했을 때 운영비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스텔스로 가게 되면 거기다 이제 스텔스 도료나 스텔스 그 필름 운영비가 또 몇천 불 더 붙겠죠. 그리고 또 뭐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럼 뭐 다 해서 스텔스 아닐 때 10,000불이고 스텔스일 때 15,000불이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바라요. 근데 이제 발표는 뭐 F-16 운영비랑 비슷합니다. 뭐 한 2만 불 나옵니다. 뭐 이런데 앞에 거는 F-16 착할 때 운영비랑 비슷합니다로 제 귀에는 들려요. 아무튼 감격적 운영비 나올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물건을 저런 물건들을 야무지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감격적 운영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장비 이제 이거 이제 원매치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장비 계속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거지. 아니 얼마나 우리가 기세가 무서우면 FA50에다가 F-16 최상위 전자장비랑 같은 급의 A사 레이더를 채우라고 미국이 오케이를 하겠어요. 쟤들 전자장비 진심인 애들이다. 레이더고 뭐 저기 전자전 장비고 무슨 뭐 레이더 전자전 장비 2호 적외선 이거 진심인 애들이다. 그러니까 쟤들 못 말린다. 저거 말렸다간 지들 거 덕지덕지 붙여서 정말 대형 사고 나니까 오케이 미국 거 써. 미국 거 써. 이거 진심이거든. 우리 전자장비요 아마 최고 수준 될 겁니다. 저거. 저 최고 수준 될 거예요. 전 세계. 그 다음에 센서 퓨전 전 세계 최고 수준 갈 거예요. 저거 분명히. 그리고 지금 뭐 핀란드의 동구에 거기 소프트 엔지니어 잔뜩 있어. 그 덜 민감한 부분들은 걔들 그 친구도 와그르르 뽑아와서 거기 R&D 센터 하든지 여기로 옮겨와서 R&D 센터 하면서 덜 민감한 건 그 친구들 시키고 얼마든지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핀란드에 R&D 센터 큰 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게임이지. 그게 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를 제가 현실적 제약을 창조적으로 대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한국 무기가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카 아저씨 얘기를 좀 생각해 봐야죠. 드라카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해요. 90년대 인터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는 한국이다.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넘게 전에 얘기한 거죠. 할아버지가.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집요하고 차분하게 실현해 나간다. 이런 뜻의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이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의 뭐 이 회장이나 핵심 경영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현대의 뭐 정 회장이나 핵심 경영진 이런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 특징 뭐예요? 현실적 목표를 정하고 차분하고 집요하게 실현해가는 것. 이렇게 건드리고 발판 만들고 저렇게 건드리고 발판 만들고 해서 이건 전략적 마인드지. 이 전략적 마인드는 한국 문화 곳곳에 있죠. 기업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뭐 주부든 뭐 그냥 직장인이든 한국 문화 곳곳에 이게 있어요. 전략적 마인드가. 그래서 이 한국 무기가 강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예요. 저 오중통합, 민군일체, 현실적 제약의 창조적 수용은 바로 이 한국 문화 곳곳에 박혀 있는 이 전략적 마인드의 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회가 좀 분위기가 밝고 건강해지고 포지티브해져서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지금 이게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지쳐있고 겁내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기적이 된 거거든요. 내 세대에 내가 다 즐겨야 할 인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떨치고 좀 이렇게 푸근하게 그 후세도 좀 많이 낳고 인구 절벽도 좀 극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문화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스스로 멸종의 길을 간다는 게 쪽팔리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